자, 이번에 이제 볼 곳은 이제 서강자에 있는 국민 공예 정책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서강자 이제 322페이지 펴보시면요. 두 번째 단락부터 이제 내용이 있는데요. 한번 읽어볼게요. 두 번째 단락은 이제 뭐와 관련된 거냐면 1793년서 인권선서와 관련된 거야. 예, 그 내용을 보죠. 자, 민중의 봉기로 건재해오는 사학파는 1793년법과 그 서문인 새로운 인권선언을 통해 민중이 요구한 여러 가지 권리를 인정했다. 자, 1793년 인권선언은 권리와 확률을 보장하는 것, 그 사회 구성원들의 평등하게 권리를 누리게 하는 것이 정부 설립의 목적이라 선언했다. 자, 이 권리의 확률 위에 인권선언은 인간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누려야 할 사회적 권리를 강조했다. 그다음에 이제 앞에서 이제 얘기한 것처럼 공공의 구제에 대해서 얘기하죠. 그래서 사회의 신성한 책무로서 사회는 가난한 이들에게 생존 수단을 보장해 줘야 주고 일할 수 있는 이에게 일자리를 제공해 줘야 되고 모든 시민들 교육을 받을 수 있어야 된다. 나아가서 이제 1794년 인권선언은 주권이 민중에게 있다고 명시하고 이 민중이라는 건 인민이죠. 피플스 개념이에요. 그리고 민중은 헌법을 재검토하고 개정할 권리가 있다. 28조에 있죠. 자, 이거는 인민주권서를 이제 대변하고 있어요. 인민주권론을 반영을 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정부는 압제에 맞서 봉기하는 것이 민주의 권리이자 의무라고 강조하고 있다. 자, 35조에 있죠. 요거는 이제 8월 봉기라든지 그 앞에 있는 여러 봉기들을 정당화시켜주는 거죠. 그래서 소유권은 여전히 자연권에 속하지만 더 이상 신성하지 않고 신성한 권리의 자리를 봉기가 차지했다. 그래서 이 말은 뭐냐 국민의회 때 공포된 인권선언에는 제일 마지막 조에 소유권이 있잖아요. 근데 이 소유권 대신에 이제 마지막 조 35조에 봉기가 있어요. 아까 봉기의 정당화. 그래서 이 내용을 얘기한 거예요. 대개 보면 이제 인권선언에서는 앞에와 뒤에는 각각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 집어넣거든요. 예, 요걸 염두에 두시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단락, 세 번째 단락부터는 이제 그 국민 그 공예 때의 정책들이 쭉 나와요. 뒤에부터 해가지고 여기까지 이제 정책들이 나오는데 되게 이제 겹쳐 있는 것들이 많지만 여기에서는 이제 뭐 노예 문제 해방, 노예 해방이라든지 여성 관련된 정책들 여기 또 추가됐어요. 예, 여기 한번 볼게요. 자, 1793년 가을 상학파는 쌍계태 요구를 받아들여서 생필품에 대한 최고 가격제와 통제 정책을 채택하였다. 자, 노베스피에르와 상학파는 생존권이 권리 중에 으뜸한 권리며 민중의 생계를 위해서 소유권을 제한을 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산학파는 의무교육과 국민교육제를 실시했다. 요거 다 인권선서에 있는 내용이죠. 예. 자, 쌍게이트 이상과 사학파의 정책을 상징한 빵가 1793년 헌법은 19세기 그 중엽 노동자들과 사회주의 운동의 슬로건이었다. 예. 자, 그래서 영향 관련된 내용이야. 예. 이런 정책들의 영향, 후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그리고 이제 요게 이제 서양사 개론에 없는 내용이 있어요. 예. 노예와 관련된 내용과 노예제 폐지와 관련된 내용과 여성 정책과 관련된 내용인데 한번 읽어볼게요. 자, 혁명이 가장 급진한 시기에 국민공예는 노예제를 폐지했다. 그래서 1788년에 파리에서 흑인의 협회가 조직되어 노예무역과 노예제 폐지를 주장했으나 재헌의회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제 1992년 여름 서인도 제도의 식민지 쌍도멘코, 네. 요건 뒤에 좀 설명하겠지만 IT죠. 네, IT. 나중에 IT 이름 바뀌죠. 예. IT에서 그 당시 그 대규모 노예 반란이었어요. 예. 그 IT 독립투쟁이 일어난 거예요. 자, 그 예전에 기출문에 나왔던 거죠. 그리고 식민지 질서를 회복하기 위해서 파견된 시민 위인관 상토나스와 폴블레는 영국과 에스파냐 식민지 빼앗기가 우려해 1793년에 영국의 생도망코 전역에 노예제 폐지를 선언했다. 그리고 이듬해 국민공회 이 조치를 승인하면서 전 식민지의 노예와 자유의 시민권을 노예에게 자유와 시민권을 부여했다. 노예에게.
자, 노예제 폐지와 관련된 내용이에요. 예. 자, 그 다음에 뒤에는 여성 정책이에요. 이 여성 정책은 다른 정책은 되게 진보적인데 이때 여성 정책은 상당히 뭐랄까요? 어, 좀 보수적인 정책을 취하게 돼요. 물론 이제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종교나 여성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보수적이거든요. 어떤 부분에서 진보적이었다고 해서 다른 부분이 다 진보적인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여성의 투표권 문제도 한참 뒤에 유럽의 여러 나라들이 다 투표권을 승인하고 나서 1944년인가 46년에 가서야 승인을 받아. 제일 늦어요. 예. 이게 예전에 한번 기출문제 나왔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니까 요거 자체가 기출문제 나온 게 아니라 투표권 자체가 이제 기출문제 나왔던 거죠. 자, 한편 여성은 계층과 상관없이 선거권을 얻지 못했지만 혁명 초기부터 시위와 봉기를 조직하고 여성 클럽을 창설하고 철원서를 작성하여 의회에 제출하는 등 적극적인 혁명에 참여했다. 특히 첫 1793년 창설된 혁명공화파 여성시민협회는 매점자 처벌, 반혁명자 혐의자 처벌, 체포, 혁명재판소, 혁명군대 창설 등 요구했고 5월 30일과 6월 2일날 봉기에 참여해 산업화 집권에 기여했다. 그러나 1994년 10월 국민공회는 여성의 해학과 청원권을 금지함으로써 여성의 공적 영역과 정치 활동을 배제했다. 예, 그거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때 이제 좀 볼 게 뭐냐면 교과서에 나왔지만 그 올프레드 구주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때 이제 활동했던 올랑푸트 구주라는 사람이 여권 선언을 공포해요. 이게 1791년에 공포했거든요. 자, 요거 한번 볼게요. 이게 교과서에 나와 있기 때문에 하도 요즘에는 이제 여성 문제들이 상당히 그 이슈가 되잖아요. 젠더가. 그래서 나올 가능성이 있고요. 예, 여성사도 이제 강조되는 분위기에서 한번 읽어볼게요. 자, 여기 보면 올랭드 구주의 여권 선언을 볼게요. 자, 여기 이제 인권 선언하고 비슷해요. 그러니까 인권 선언의 여성판 이렇게 보시면 여성 버전판. 자, 여성은 자유롭게 태어났으며 그 권리에 있어서 남성과 동등하다. 그리고 이 신성 불가침한 원칙은 본질적 국민에 속한다. 이때 국민이라는 것은 남성뿐만 아니라 여성도 있다. 그래서 여성과 남성의 결합체이다. 그러니까 어떤 단체도 개인도 국민으로부터 명백히 유대되지 않는 권력을 행사할 수 없다. 그러니까 여성의 목소리도 반영돼야 된다. 왜? 여성도 국민이니까. 그리고 그 여기 보면 이제 10조가 있죠. 10조가 되게 이제 많이 페미니즘에서 이제 많이 언급되는 내용인데, 자, 여성은 단두대에 올라설 권리가 있듯이 연단에 올라서 권리도 있다. 그러니까 내가 단두대에 올라가서 정치적 책임을 질 만큼 연단에 올라가서 권리를 그 나의 목소리를 주장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이게 이제 상당히 유명한 말이죠. 단두대에 올라서 권리가 있듯이 연단에 올라가서 권리가 지니고 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 있고 권리는 보장이 확보되지 않고 권력이 분립이 결정되지 않는 모든 사회는 헌법을 전혀 갖고 있지 않다. 만약 국민의 구성원 대다수 개인들이 헌법 제정에 의해 협력하지 않는다면 헌법은 무효다. 이때 대다수 개인들은 범위에는 누가 포함되죠? 앞에 국민은 누구로 구성되어 있다고 했어요. 여성과 남성을 결합체라고 봤으니까 당연히 여성도 동의를 해줘야 된다. 그러니까 이건 여성의 정치 참여를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되냐? 너무 시대를 앞서갔기 때문에 결국은 남성 혁명가들의 어떤 그 질시와 그 경계의 대상이 됐고 결국에는 단조대에서 죽죠. 예? 이 사람 말듯이 단조대에서 죽어. 근데 연단에 올라갈 수 있는 권리, 정치 권리는 얻지 못했죠. 예. 자, 하여튼 요거 이 사람이 이제 했던 그 여권 선언문 좀 기억을 해주세요. 이 사람 이름과 함께 교과서에도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그 밑에 이제 또 연달아 읽어볼게요. 그 아까 이제 공포정치 배경만 읽어봤는데 그 공포정치와 가정과 그 뭐냐면 원략 가정을 한번 읽어볼게요. 서양사 강좌에서. 자, 다음 장 넘어가서 324페이지 좀 펴보시고요. 자, 1793년 9월 5일 날 프랑스 남부 항구 도시였던 뚜룽이 망당파와 영국군에게 함락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진 뒤 샹키트는 국민공에 침입하여 반혁명자 혐의자 체포, 혁명재판소 재조직, 혁명군대 창설을 포함한 공포 정치를 요구했다. 그래서 국민공회는 이를 수용해서 그 당시 이거 왜 또 안 돼? 반혁명 혐의자 체포법을 채택했다. 요거는 이제 서양사 개론에 없는 내용이죠. 네, 요거는 서양사 그 강의와 강좌에 있는 내용이에요. 요 혁명자 혐의자 체포법을 채택했다. 자, 이 법이 정한 반혁명 혐의자란 행동과 말, 대인관계, 그에 의해서 전제 정치나 연방주의를 옹호하는, 그러니까 이제 지도등파를 옹호하는 자들 자유의 적인으로 드러난 사람이었다. 지금 이는 왕당파, 지도등파를 겨냥한 것으로 이 법에 따라 지방에서 혁명위원회와 국민공회 파견위원들이 주민을 감독하고 반혐의 혁명 혐의자가 체포되었다. 자, 특히 반란 지역의 진압까지 매우 가혹하게 탄압하였다. 그 밑에 이제 뭐 왕당파들이나 그 다음에 이제 지도동파들이 행해졌던 반란들이죠. 자, 방댕을 반란의 중심이 지었던 낭트에서는 1793년 12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2,000명, 3,000명까지 반란군과 동조자들을 노아드강에 빠뜨리는 익사형이 자행했고 연방주의 반란의 중심 이용에서는 파견위원들이 반란 가담자 약 2,000명을 단두대, 총설, 심지어 폭격을 처형했다. 예, 누굴 보는 거 같죠? 김정은이 이제 주로 삶 죽일 때 발칸포 같은 걸 이용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해가지고 이제 IS도 그렇고 하여튼 양극단에 있는 사람들 되게 위험해. 예, 예. 그래서 자기 이념과 신념에 따라서 모든 걸 선과 악으로 나누고 악으로 치부하는 사람들에게 적대적을 아주 적개심을 보이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많죠. 자, 하여튼 이 공포정치의 경제적 측면도 포함됐다. 그래서 이 공포정치 경제정책 관련된 내용이죠. 그래서 공포정치는 경제적 측면도 포함되는데 1794년 5월 곡물과 밀가루에 대한 공정가격제를 시행했던 최고가격제 연관돼서 보시면 돼요. 국민공의 이를 확대 공기, 고기나 포도주, 술, 설탕, 연료 등의 최고 가격을 1790년 가격보다 3분의 1 인상된 가격으로 책정했다. 동시에 노동자 임금은 1790년 비해 2분의 1의 수준으로 고정되었다. 파리 각 구의 혁명위원회에서는 외전혐의자의 집을 수색하고 혁명군대는 도시군교의 농촌에 순회하면서 농민들의 공식을 징발되었다. 예. 그래서 이제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포정책 결과가 뒤에 있어요. 마지막 단락부터. 자, 이러한 정책의 심의와 1794년 반란을 진압했고요. 연방주의자 반란을 진압했고 프랑스군은 포이센, 오스트리아, 에스파냐경에 격퇴됐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전쟁과 폭력이 계속되었고요. 공포정치의 지속 여부를 둘러싸고 산악파가 분열되어 그다음 노벤스피에르, 생치스트, 코트을 중심의 시민의 공의회 그래서 공포정치의 후기 때의 집행위원회야. 그게 위원회는 1794년 봄 급진적인 엘베르파와 당통파를 차례로 체포하여 처형했죠. 그 앞에서 이제 정리한 것처럼 엘베르파는 공포 정치를 더 유지해야 된다. 강도 있게 유지해야 된다. 이런 얘기고 온건파인 당통파는 공포 정치를 그만두자. 그래서 이제 이거 왜 유지하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결국에는 다 체포됐죠. 처형됐고 게다가 목월 22일 법 그러니까 이제 법에 의해서 사법 절차는 극도로 단순화시켰다. 예, 그래서 혁명재판의 권한은 더 확대됐는데 요거는 이제 서계에 나왔죠. 이 법이 프레리알법이에요. 예.
프레리아는 말 자체 모골이라는 뜻이에요. 예, 모골에 통과된 법 이런 뜻이거든요. 자, 하여튼 이 법이 통과된 후에 노베스가 몰락한 여덟은 데미드로가고죠. 자, 9일까지 1376명이 처형되는데 이는 혁명재판소 성립된 1794년 3월부터 1794년 6월 10일까지 처형자 수를 넘어선 것이다. 공포정치의 정통적 혁명기에 프랑스에 처한 예외적인 상황으로 설명됐다. 근데 여기부터 해가지고 여기까지는 뒤에 공포정치의 의미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공포정치 견해죠. 두 가지 견해가 있는데 두세 가지 견해가 있는데 한번 보세요. 그냥 각자 이건 강독하세요. 시험 문제에 자주 안 나와. 이 부분은. 예. 그래서 뭐 견해나 관점 같은 게 안 나오기 때문에 팩트 위주로 제가 강독한다고 했죠.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각자 보시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넘어가서 몇 페이지 보시냐면, 자, 여기 다다음 장은 327페이지 보세요. 자, 공포정치는 민중의 요구로 시작되었지만 역설적으로 산업화 민중의 결속, 민중운동 자체를 약화시켰다. 그래서 반혁명 혐의자 체포법이 시행되어 반란을 진압하고 공정가격제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산업화의 권력은 강화되고 강력한 중앙집권을 나타났겠죠. 그 계기가 됐던 것이 이제 뭐냐면 공정가격제 실시죠. 그리고 반혁명 허위자 처벌법 이런 것들은 이제 민중들이 그 얘네들에게 그렇게 하라고 했던 거야. 근데 이것은 민중들이 이제 자기 직접 민주정치 이상을 포기하고 그렇게 했던 건데 오히려 이런 것들이 민중들이 이제 뭐냐면 그 억압하게 돼요. 예. 그래서 권력자들에게 그러니까 어떤 이제 상황에 따라서 이제 민중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막 운영자들 그 뭐냐면 그 정치가들에게 막 그런 요구한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이 나중에 법제화되면 오히려 그 요구하는 민중들을 옥죄게 되거든요. 이런 거는 요때뿐만 아니라 다른 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예. 자, 민중운동의 투사들은 입대하거나 봉고를 받은 관리가 되어 자율성을 잃고 해협 등은 규제당했다. 예.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율권을 넘겨준 거죠. 자, 1994년 봄 산악파의 분열과 당파의 수청은 결과적으로 산악파에 대한 민중의 불신을 초래했다. 그의 대표적인 게 엘베르파 수청이죠. 1994년 7월 27일 과도한 폭력행위에 소환된 파견위원들, 살아남은 간용파와 엘베파 등 다양한 정파들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로벤스피에르를 실각했어요. 그래서 여기에는 쿠데타를 일으킬 때 이제 그 대노민도 반동을 일으킬 때 그 안에는 자코뱅 온건파도 포함되어 있어요. 당통 같은 그 자녀색도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상키르트는 이전처럼 봉기할 수 없었다. 쿠데타 후 공정가격제와 통제 경제가 철폐되면서 식료품 가격이 급등하고 식량 위기가 닥친 반면 급락과 투기로 부도한 이들은 사치와 사교계의 활력이 되살아났다. 결국에는 그 1795년 기근이 약화되자 파리 민중은 빵과 1793년 헌법을 요구하면서 봉기했으나 무적으로 진압되었다. 예. 그래서 이거는 이제 대노민도 반동 이후의 얘기예요. 예. 총재정부 때 얘기죠. 자, 그러면 이제 다시 돌아서 그 총재정부가 관련된 내용을 볼게요. 서기에. 자, 서기에 411페이지 펴보세요. 자, 여기 보면 이제 로벤스피에르 몰락으로 프랑스 혁명의 중요한 국면 일단락 지게 되고 국민공회는 대노민들 반동을 주도한 위원들은 부패하거나 지방에 지나친 탄압으로 소환되어 로벤스피에르 구탄을 두려워했던 위원들과 중간파 위원들이었다. 그 배우는 혁명의 가격까지 시사하는 부여자들이 있었다. 그래서 로벤스피에르를 타도한 대노민두파, 이 대노민두파를 보통 이제 이게 이제 번역하면 여덟 연애 이거든요. 여덟파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혁명령에 보면 여덟 파가 있어. 이 여덟 파가 이제 정치를 하게 돼요. 예. 그래서 이 사람이 정치는 이제 일종의 약간 그 국민공회의 어떤 정책을 타파하는 데부터 시작했죠.
그래서 공포 정치에 이제 뭐냐면 주범이었던 혁명재판소를 해산하고 공안위원회를 견한을 극도 축소하는 등 공포 정치 기구를 해체했고요. 통제 경제 정책도 포기했죠. 그리고 덕의 공화국 누가 주장했어요? 로벤스피에르가 주장했고 상케트 이념이 반영된 공화국 내용이죠. 자, 덕의 공화국에 의한 강압과 통제 대신에 평범한 일상으로 일상적인 사회생활을 되돌렸고 왕당파, 보수파의 우파, 백색태도 행해졌다. 예. 그리고 아시나 화폐의 가치는 액면가 5% 하락했고 통제 경제 포기도 물가가 안정했고 생활가 허덕였던 파리 상케트는 여러분 대도미도 판도파에 대한 반대 시위를 했지만 과거 같은 힘을 얻지 못했다. 그래도 이제 이걸 종월과 몽골의 봉기라고 했죠. 서강제는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러면 이때 대노민드파가 집권했던 총재 정부는 어떤 정치적 특징을 갖고 있냐 이렇게 이제 보면 어, 이 당시 이제 이들은 대개 보면 온건파와 중간파로 구성돼 있어요. 혁명파 중에 온건한 중간파 정도 이렇게 구성돼 있어 정부가. 그러다 보니까 이게 중도 성향이잖아요. 그러다 보면 양쪽으로 또 공격을 받게 돼. 예, 좌파와 우파로부터 동시에 공격을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파는 이제 그 당시에 어떤 사람들이야? 되게 그 왕당파 애들이죠. 왕당파나 뭐 지도능파, 연방주의파죠. 그래서 얘네들도 또 공격을 받고 좌파는 이제 뒤에 좀 얘기를 하겠지만 바베프라는 사람이 있어요. 바베프. 그래서 이 바베프는 아직 좀 극단적인 사람이에요. 좀 약간 평균주의 이념을 강조하는 되게 사람들이거든요. 예, 뒤에 좀 설명했지만 하여튼 양쪽부터 공격을 받아요. 근데 이 정부가 유능했으면 괜찮은데 되게 무능했어. 예. 무능하다 보니까 얘들 통제를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얘네들을 이제 통제를 못하니까 누구의 힘을 빌렸냐면 군대의 힘을 빌린 거야. 예. 그 군대의 힘을 빌려갖고 자기가 불리하면 쿠데타를 일으켜 군대 도움을 요청해서 군대가 그래서 쿠데타를 일으키면 그걸 이제 또 정부가 이제 다시 리셋해서 다시 판을 다시 짜는 거야. 자 이런 식으로 정치를 이끌었어요. 결국에는 이런 것들이 자충수가 됐죠.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브루메르 쿠데타에서 나폴레옹이 총재 정부를 얻게 되잖아요. 예, 뒤엎고 이제 통영 정부 넘어가게 되는데 이미 이제 총재 정부가 이렇게 해왔던 거야. 그런데 브루메르 그 쿠데타는 아예 이제 총재 정부를 없애버린 거죠. 예. 자, 그래도 이제 이런 정부가 상당히 무능했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내용을 이제 볼게요. 자, 이런 상황에서 대노민드파는 서둘러 1795년 헌법을 마련했어요. 예. 자, 1795년 헌법은 앞에 설명한 것처럼 제한선거, 그다음에 양원제, 그다음 공화국을 이제 주요 특징을 하고 있죠. 자, 그것은 이제 유상계급을 중심으로 한 제한선거를 입각한 500인회와 원로원의 양원 입법부와 원로원을 설치한 5명의 총재가 주도한 행정부를 규정하였다. 그래서 95년 헌법 성립된 총재정부는 대전쟁을 치는 가운데서 경제난과 재정난 그리고 정치적 불안정 시달렸다. 그래서 정책들이 쭉 나와 있는데 그 내용들을 보면요. 일단은 최고 가격제를 폐지했고요. 그리고 폐지되면서 인플레이션이 격화됐고 민중은 물가고에 시달렸다는 거. 그 다음에 총재정부는 거의 정유 쪽지나 다름없는 아시나 지표를 폐기하고요. 그다음에 국가 채무의 3분의 2를 지불 거부함으로써 재정난 억지로 모면하려고 했고, 예. 그래서 이제 3분의 2 법령이야. 아니 이게 3분의 2를 이렇게 했고, 그다음에 고율의 보호 관세를 설치하여 그들의 사회 기반을 상공업자들 보유지를 무마시키려고 했다. 그다음 영국으로부터 이제 여러 가지 값싼 제품을 들어왔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보호 관세 같은 것들을 실시하려고 했어요. 자, 그거 외에도 이제 뭐가 있냐면 그 3분의 2 법령을 공표해요. 여기는 안 나왔지만
그래서 3분의 2 병력은 뭐냐면 세의원 구성원 가운데 의회 구성원 중 있죠. 국회의원 중에 국회의원의 3분의 2를 뭘로 뽑는 거야? 국민공예위원으로 충원을 해요. 자, 이걸 왜 했냐? 국민공예위원회라도 다 이제 뭐냐면 그 공포정치를 참여했던 사람은 아니죠. 중간파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으니까.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충원을 해갖고 그 당시 왕당파가 막 득세니까 이 왕당파들이 뭐냐면 의회에 진출한 걸 막으려고 했어. 그래서 3분의 2 정도 가지고 있으면 헌정 자체를 유지할 수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이제 술수를 꾸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안 나왔지만 뒤에 이제 나폴레옹이 나오는데 나폴레옹이 그 당시 이제 캄프 포도미아 조약을 맺게 돼요. 오스트리아하고. 그 당시 제2차 대불 동맹이 결성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이 캄프 포도미아 조약을 통해서 이탈리아 내 자매공화국이 건설되고요. 정통의 자유국경 이동이나 인민해방이나 혁명 원리가 부정됐다. 뭐 이렇게 있는데 요거는 뒤에 좀 얘기를 할게요. 예. 자, 그러나 이보다 이제 총재 정부가 더 괴롭힌 것은 좌우부터의 정치적 공격이었다. 그래서 왕당파와 자코뱅의 후예들이 끊임없이 공격해오는 가운데 입법부와도 빈번하게 충돌하게 되었고, 그래서 이게 1790년 농촌의 노동자 공동체를 기반으로 생산물 국가 관리와 유통면의 규제를 주장하는 정근대 공산주의 상의 소유자인 바베프가 이른바 평등파의 음모라는 사전이 발견돼서 분쇄되었다. 예. 자, 바베프는 여기서 잠깐 이제 언급되어 있는데 서양사 강의에서는 잘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걸 좀 정리를 좀 더 했어요. 자, 평등파의 음모의 분쇄와 자코뱅 탄압 이렇게 내용인데 볼게요. 서양사 강의 내용을 이제 보죠. 자, 바베프는 사회의 목표가 공공의 행복에 있으며 혁명은 모든 시민들에게 항의 평등, 균등의 소유에 입각한 평등을 보장해야 된다고 선언했다. 하지만 그는 사회재단 그것이 아무리 균등하게 분배한다고 하더라도 불가피하게 불평등을 야기한다고 생각했다. 그가 대안으로 제시한 것은 재산과 노동의 공동체였다. 그래서 그는 권리의 평등을 완전하게 실현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으로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 폐지와 그 다음에 공산주의적 민주주의 수립을 제시한 것이다. 약간 이제 뭐냐면 공산주의적 어떤 자발적 어떤 사고방식을 갖고 있죠. 바베프의 새로움은 그 단지 분배주의적 공산주의라는 새로운 강령을 제시하는데 그치지 않고 그것을 평등주의 음모로 실현하는 시도한 데 있다. 그러니까 이념뿐만 아니라 이걸 행동으로 옮기려고 했어. 그렇지만 곧바로 실패를 했죠. 예. 그래갖고 이제 요 관련된 내용이 여기 있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1795년 12월 출발 1차 총재정부는 국 이중의 반대에 휩싸였다. 산업화 인사들, 빵테오 그룹의 공화주의자들과 바베프주의자들 결합하여 평등주의 음모를 조직하였다. 여기에는 혁명력 4년에 겨울의 식량 위기와 민중의 비참한 삶이 작용하였으나 이제까지 민중운동과 달리 그것은 무장공기로 정부를 정복한 뒤 혁명적 소수 독재를 통해서 공산주의 체제를 실현한다는 새로운 강령을 지니고 있었다. 하지만 첩자의 고발로 일부가 체포되고 군대 성동환로는 그혼의 번영의 시도는 실패로 끝났다. 당시의 평등주의 음모는 정치적 평등 상태를 병행시킨 하나의 단막극에 불과했지만 공산주의 이념이 처음으로 정치 세력에 등장했던 중요성을 갖는다. 예. 뒤가 이제 바베프의 어떤 쿠데타의 의미죠. 그래서 바베프의 사상을 요약해 보면 농촌의 공동체를 기반으로 생산물이 국가 관리와 유통면을 규제 그러니까 생산물의 국가 관리와 유통면을 규제를 주장하는 정근들의 공산주의 사상으로서 혁명적 소수자의 독재를 통해서 그 공산주의 체제를 실현하려고 했다. 그래서 후에 이제 프랑키와 레닝의 영향을 줘요. 여기에서 혁명적 소수자의 독재 이거는 뭘 직업적인 어떤 혁명가를 얘기하죠. 레닝이 항상 강조하는 그래서 직업적인 그 독재자가 나타나서 혁명가 나타나서 전위 조직을 이끌면서 사회주의 혁명을 어,
익혀야 된다, 주도해야 된다는 것이 그 레닝의 사상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있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사상적으로 잘 무장한 혁명적 소수가 동조 세력의 지지 기반의 무장 봉기를 통해 국가 권력을 탈취하고 혁명적 독재를 통해 대중의 지지를 획득한다는 혁명적 음모라는 새로운 혁명 전략은 보우나루티를 통해서 19세기 전해졌고 프랑클린이나 더 나아가 레닝이 있어서 혁명의 정통을 수입했다. 예. 그래서 이제 서양사 강의에 있는 내용이고, 그리고 바베프의 의의는 아까 얘기했지만 공산주의 이념을 바탕으로 정치색이 등장했다는 거. 예. 자, 그래서 이제 일단 보면, 자, 하여튼 바베프의 이제 그 봉기 이후에 총재 정부가 점점 우경화됐고요. 예. 왼쪽으로 좀 기울기 시작하죠. 왕당파 위협을 더 강화되었다. 그래서 왕당파들이 위에 대해 대거 진출했다. 왜냐면 이 바베프 의문 사건이 알려지면서 그날 중상층이 위기의식이 빠진 거야. 잘못하면 혁명 과정에서 얻은 그 재산들을 뺏길 수 있겠다. 그러니까 이제 자보다는 우가 낫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예. 지금식으로 따지면 그 문재인보다는 예전 이명박이 낫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 많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투표에 반영되기 시작하면서 왕당파들이 그 의회 대거 진출했고, 특히 중상농민층, 어느 혁명의 성과를 받은 그 농민들 있죠. 그 사람들 입장부터 자기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이번 정부가 좀 불신하니까 왕당파에 좀 기운 정도 있어요. 예, 그래서 이런 것도 연결시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당시에 이제 보면 자와 우도 이제 기울어졌다고 했죠. 그 당시 민중분기와 반혁명 분위기가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그 민중분기 아까 좀 얘기했고, 그 당시 이제 반혁명 분위기 백색공포라든지, 백색공포는 이제 우파들이 했던 폭력을 얘기하죠. 왕당파의 반란들, 이런 것들이 있었다. 예. 자, 계속 한번 읽어볼게요. 1797년 9월에 프로티토를 발음하기 좀 힘드네요. 그래서 왕당파의 음모를 분쇄하기 위해서 군대의 힘을 빌려했고, 1798년 8월 5월에는 새로 선출된 좌파 의원들을 실격해야겠다. 그래서 정치적 안정을 억제는 못했다. 그러니까 좌우파 애들이 극좌 극우들이 그 의회에 막 진출하니까 얘네들이 이제 뭐냐면 선택한 방법이 군대를 동원하는 거야. 그래서 군대를 동원해갖고 뒤엎는 거죠. 립세를 시켜가지고 다시 판을 만드는 거야. 그래서 그 대외정책과 계속적으로 군대는 독자적 세력으로서 그 영향력이 커져가고 있는데다가 총재 정부와 정치적 갈등의 해결책 군대의 힘을 빌리는 것은 수소 무덤을 파는 것이었다. 뿐만 아니라 국유재산 매각 등으로 혁명의 혜택을 받은 부르주아 농민들이 정부의 불안정과 총재 정부의 허약함에 실망하고, 그러니까 얘네들 이미 이제 뭐냐면 보수화 돼버린 거야. 예전에는 가진 것들이 별로 없었는데 특히 농민 계층들이 그렇죠. 자기가 가진 거 있으면 아까 말한 것처럼 사람들이 이제 고민을 하죠. 좀 신중하죠. 가진 게 없는 사람들은 이제 들보이하지만, 예. 그래서 그들의 기득권을 지켜줄 수 있는 강력하고 유력한 군사력 지도자를 기대했는데, 그 결과 이제 총재 정부의 마지막 쿠데타인 부르메르 쿠데타가 나죠. 그래서 나폴레옹의 쿠데타로 총재 정부는 쓰러지고 나폴레옹의 독재 정치가 시작됐다. 자, 이제 프랑스 혁명 끝났다. 이렇게 있고요. 자, 그러면 관련된 내용들을 이제 서양사 강좌에서 한번 읽어볼게요. 총재 정부와 관련된 내용을 읽어볼게요. 자, 몇 페이지 펴보시냐면 328페이지 펴보세요. 자, 1795년 10월 혁명령 3년헌법을 토대로 총재정부가 출범했다. 혁명령 3년헌법은 혁명령 1년헌법에 명시한 혁명 1년헌법은 1793년 헌법이죠. 자, 사회적 권리와 저항권에 대한 침묵한 반면에 모든 사회 질서는 소유권이 유지에 달려있다. 예전에 이제 국민의회로 돌아가는 걸 소유권 강조하는 거 보니까, 예. 자, 선언하고 소유권을 토대로 한 경제적 자유를 최대한 인정하였다. 이 헌법의 의의죠. 요거는 서강에 없죠. 서계에. 예, 소유권을 강조했다는 거.
자, 이 소유권 강조 의미는 나중에 나폴레옹 법전에도 나와요. 나폴레옹 법전에서 매번 강조되는 게 뭐냐? 소유권이야, 소유권.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법 쳐놓고 이렇게 법이 나오고 이런 헌법이 나오고 이게 가르치면 생각이 안 난다. 그러면 소유권 쓰세요. 그러면 거의 한 반은 맞을 거야. 이게. 자, 그다음 위에는 원료원과 500인 내로 나오고 행정권은 5명의 총재가 부여됐으며 납세에 따른 제한 선거제가 다시 도입되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총재 정부가 양쪽으로 공격을 받고 그 내용도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바베프 문제 무장부기가 있죠. 그래서 이 정부는 정부를 이제 정복하고 소수 독재를 통해 공산주의 체제를 시현하고 했으나 체포되어 처형되었고요. 그 다음에 여러 번의 이제 뭐냐면 쿠데타를 일으켜 이건 내부 침입 쿠데타야 정부 차원에서. 그래서 왕당파가 제거 들어오니까 1797년에 또 이렇게 쿠데타를 일으키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쿠데타를 일으켜서 다시 립셉을 해서 판을 다시 깔려고 했죠. 자, 그래서 정쟁이 정복전쟁을 변모하면서 군대는 무시할 수 없는 정치 세력이 되었다. 국민공의 시기 때 공안위원회가 전쟁의 지휘체계를 조직하고 군 지휘권은 민간 권력에 엄격하게 존속되었으나 여덟 쿠데타 대르민드 반동 이후에는 군수품 제조와 조달업자가 개인사업으로 전환됐고 정부의 재정적 운운과 조달 상인의 착복 등 군대적 물질적 조건이 약화되었다. 그래서 장군들은 정부와 위의 통제에 벗어나 자신의 야망을 제멋대로 채울 수 있게 되었고 군대가 직업군인화되면서 병사대의 혁명적 열정이 약화되고 국민에 대한 현실은 장군에 대한 충성심, 모험심, 약탈 정신으로 바뀌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나타난 인물이 나폴레옹 보나파르트죠. 자, 이 나폴레옹 보나파르트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엄밀히 말하면 프랑스 사람이 아니에요. 예, 뒤에도 좀 설명해 이 사람은 코르시카에서 태어났어. 코르시카는 이제 여기 이탈리아 반도가 있으면 여기 이제 프랑스가 있죠. 네, 여기에 있는 섬이에요. 여기가 사르디아고 코르시카인데 원래 이 코르시카는 제노아인가 뭐 이튼 그 이탈리아 쪽이 영토였어요. 그래서 여기에 살았던 사람들은 주로 이탈리아 방언을 사용했던 사람들이고 자기가 프랑스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 요 섬이 프랑스 넘어가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여기 있는 사람들이 이제 정체성 혼란에 이게 뭐 갈등을 겪게 되는데 이때 이제 그 나폴레옹 아버지가 이 코르시카에서 프랑스의 어떤 압제에서 벗어나서 독립을 하려고 했어. 코르시카를 독립운동을 했죠. 그리고 한때 나폴레옹도 코르시카 독립운동에 또 참여했어요. 예. 근데 잘 안 되다 보니까 이제 그냥 포기했고 프랑스 도와하는데 자 하여튼 그런 사람이었어 이 사람이. 그래서 이제 하여튼 이 사람이 1796년에 3월에 27세 27살 나이로 이탈리아 원정군 총장으로 임명되어 연전 연수 끝에 결국 오스트리아의 캄프 포르미아 조약을 맺을 때까지 수차례 총재 정부의 훈령을 무시하는 한편 자신의 수훈을 선전하는 구헬남지 선전 자신의 선전한 구해남지 그러니까 돌려보는 그 팜플렛이죠. 그래서 프랑스 전역의 유표에 프랑스 구할 젊은 영웅의 이미지를 스스로 창조했다. 근데 이 사람이 좀 약간 마케팅을 좀 잘했죠. 자기의 이 사람 능력도 있었지만 그 능력을 좀 약간 가장해서 이제 좀 부풀려서 사람들이 보여주는 그 능력도 같이 있었어. 1799년에 제2차 대불동맹이 형성된 후 프랑스가 연이어 패배하고 국내에서 자코벤파가 다시 선거에 승리하자 온건파 총재 시에스 중심으로 쿠데타를 모의했고 그때 이제 이집트 탈주에 파리에 도착한 보나파트가 그 음모에 가담을 했죠. 그러니까 이건 총재 정부의 친위 쿠데타였어요. 나폴레옹이 이제 요청을 받고 그 총재 정부의 요청을 받고 했는데 예전에 그 요청된 받고 이제 했던 쿠데타는 순순히 군대에 물러났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군대에 물러나지 않죠. 그래서 결국에 그가 군대들 의회 겁박한 가운데 임시통로에 오르면서 권력을 장악하게 되죠. 예. 요건 뒤에 서양사 개론에 있으니까 그때 한번 다시 또 보기도 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프랑스 혁명의 의의와 이념을 볼게요. 자, 여기 보면 이제 프랑스 혁명의 의의와 이념이 있는데, 자, 프랑스 혁명은 의의와 이념은
좀 에워두실 필요 있겠어요. 왜냐하면 대체적으로 이제 교과서에 있는 내용들하고 비슷해요. 경제, 사회적 그런 것들 사상적 측면인데 보통 의의는 나오지 않을 것 같긴 한데 하도 이게 유명하고 대체적인 견해니까 요거는 이제 이 문장을 좀 외워둘 필요가 있어요. 자, 정치적으로 보면 그다음 전체적인 절대 왕정을 타도하고 시민 계급의 권력을 장악하게 됐으며 경제적으로 볼 때 봉건적인 잔재를 제거함으로써 진보 자본주의 오타네요. 자본주의의 순조로운 발전을 가능하게 했고 그다음에 사회적으로는 앙시아니즘의 어떤 그 신분제적이고 법적인 불평등과 특권을 타파하고 귀족 계급에 대해서 시민 계급의 승리함으로써 평등한 근대 시민 사회 발전을 가능했다. 자, 사상적으로는 종교적이고 구술에 젖은 낡은 전 시대의 사고 방식에 대한 계몽 사상의 전면적 승리를 뜻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프랑스 혁명 이념 속에 압축되는데, 자, 이 프랑스 혁명 이념이 뭐냐? 자유, 평등, 우애죠. 3세기에 표현된 거죠. 예. 그래서 그 자유 이게 어디 있어? 예. 여기에서 자유, 평등, 우애도 표현되고요. 그래서 자유, 우애, 그다음에 평등 여기 있죠. 예. 자, 이 자유평등 우애는 그 당시 프랑스 이념이고요. 그리고 이제 또 이게 그 앞에서 표방한 것처럼 세계를 일주했죠. 나폴레옹 전쟁을 통해서. 예. 그래서 전 세계에 확대됐어. 예. 그래서 지금도 그렇지만 국가들 보면 삼색기가 많이 그려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영향 때문 같아요. 삼색기가 이제 자유평등 우애를 상징하고 있는데, 자, 자유는 인종과 신앙 또는 모든 구별이나 차이 넘어서 문자 그대로 모든 사람들이 자유를 뜻하며 그러한 자유는 평등 없이는 성취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자유와 평등은 서로 불가분의 관계겠죠. 평등은 처음에는 법적인 권리 평등을 뜻했으나 국민에 대해 나아가 사회경제적인 평등까지 항해 평등을 나갔고 사유재산을 부정하거나 공상주의 결코 포함되지 않았으나 빈부격차를 출현에 대해서 경제 평등이다. 예. 그래서 국민의회 때의 평등의 개념이 권리 평등에서 경제적 평등, 그러니까 이제 항일 평등, 국민공익 때 항일 평등까지 있고 그 다음에 일부는 극단적인 평등주의자들은 바베프 같이 이런 사람들은 어, 공상주의까지 이제 보이죠. 물론 이제 서기에는 약간 보수적인 인물이 있었기 때문에 이분이 있었기 때문에 보수적인 분이 있었기 때문에 바베프의 공상주의까지는 거기 포함시키지 않고 있어요. 예. 자, 우리는 1차적으로는 자유와 평등을 달성을 전제로 국민주의 단합의 이념이었고 나가서 세계평화 이념이었다. 그래서 자유롭고 평등해진 시민들은 서로 우위로서 결합될 때 비로소 진정 하나로서 불가분의 국민이 탄생됐으며 그런 국민들이 서로 자유롭고 그 다음에 평등한 입장에서 우위로서 결합할 때 비로소 세계평화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뭐 이런 내용들인데 그냥 좋은 얘기다 생각하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서강자와 관련된 내용을 좀 볼게요. 서강자 329페이지. 자, 거기 이제 보면 프랑스 혁명과 유럽이 있는데 프랑스 혁명이 유럽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이런 내용들이요. 이거 다 읽어보지는 못하고 이제 발췌독만 좀 할게요. 자, 두 번째 단락을 볼게요. 영국을 보죠. 자, 영국에서는 시인 워즈워스와 과학자 프리스톨리, 정치가 폭스 등은 프랑스 혁명을 칭송했다. 특히 미국의 작가 페인, 토마스 페인이죠. 이 토마스 페인은 제가 잠깐 언급되지 않았지만 그 상식론이라는 책을 썼어요. 예, 이 토마스 페인의 상식론을 썼는데 요게 이제 미국의 어떤 독립운동에 큰 역할을 하거든요. 예, 교과서에도 있으니까 한번 이 상식론 그 읽어보세요. 요 관련된 내용을. 자, 하여튼 그는 인간의 권리는 1994년 영국에 20만 부나 이제 팔렸으며 페인은 이 책에서 이제 프랑스 혁명과 1792년 헌법을 옹호하는 한편 영국의 불합리한 선거제를 비난하고 더 나아가서 군주제와 특권제를 공격했다. 자, 그래서 프랑스 혁명 영향으로 급진파 단체의 수가 증가됐고 특히 1792년에 창설된 런던 통신협의회는 수공업자와 노동자를 위한 최초의 정치구로서
프랑스 자코벤 클럽을 본받아 다른 개혁 협회들과 통신을 조직하고 남성의 보통 선거권, 의회 매년 선거를 주장하였다. 또 아일랜드에서는 그 페인과 프랑스 혁명의 열강 급진파들이 사투리 포함한 모든 아일랜드 투표권 획득을 목표한 통합 아일랜드 협회를 창설했고요. 자, 이탈리아에서는 베네치아, 나폴리, 제네바 급진파가 프랑스 혁명에 영향을 받아 민주주의 선거권을 주장하여 비밀리에 정치 클럽을 창설했다. 반면에 독일의 지식인들은 프랑스 혁명이 더 유보적이었고 그것은 독일 계몽주의 특성과 헤르네 사상에 영향을 받는 것이다. 독일의 독일의 계몽주의라는 것은 직접 행동보다는 간념으로 하는 거야. 말로 하는 거죠. 예. 왜냐하면 그 당시 이제 연방군주의 어떤 탄압이나 이런 것 때문에 직접 행동을 했다가는 곧바로 잡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얘네들 그 뭐냐면 계몽주의는 간념적으로 하는 거야. 그래서 간념론에서 이제 그걸 되게 발달됐죠. 이건 뒤에 얘기했지만 하여튼 어 독일의 지식인들은 프랑스가 혁명을 통해 얻고자 하는 것들은 독일의 계몽군주 아래서도 이미 누리고 있거나 누린 세력을 믿었다. 예를 들면 계몽사상의 합리주의 반대와 개별 민족 집단의 문화의 역사를 통해 민족 정신을 강조하고 외부의 영향으로 그것을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예. 자, 그렇게 이제 등등 있는데, 자, 요 밑에 있는 내용은 각자 읽어보세요. 뭐 중요한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한번 이런 게 있구나 하고 제가 언급을 했던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넘어가서요. 요것만 좀 보세요. 그럼 프랑스 혁명에 대해 다 좋게 생각했냐? 그건 아니에요. 되게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 대표적인 사람 누구냐면 영국의 에드머드 버크예요. 이 사람이 대표적인 보수주의자 하는데 보수주의자 중 한 명인데 이 사람이 프랑스 혁명에 대한 성찰을 발표해요. 그 에드워드 버커는 구체적인 최초의 지적 옹호인, 구체적인 앙시아니즘이죠. 그래서 프랑스 혁명에 대한 성찰을 발표해 국제적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그래서 1790년 10월에 출간된 이 책에는 버커는 수세기에 거쳐서 확립된 과거의 유산을 폐기하고 추상적 원리를 토대로 합리사회를 건설하는 혁명의 시도는 인간 본성과 자연에 반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 버크의 책은 몇 주 만에 프랑스와 독일로 번역하여 유럽 여러 나라에 상당한 방향을 불러일으켰으며 이후 한 세기 동안 혁명에 대한 반대된 모든 저자의 토대의 역할을 했다. 예. 그 이데올기적 방어와 함께 사상에 대한 검열 및 급진파에 대한 감시와 탄압도 진행됐다. 예. 그래갖고 이제 영국 정부가 이제 뭐 그 관련된 내용도 있죠. 그래서 영국은 1794년 4월에 런던 통신 협의회 지도부가 반역 혐의로 체포되었고 50인의 하합을 제한되었으며 국왕과 내각에 대한 비판은 반역으로 구정되었다. 그리고 1799년에는 런던 통신협의회와 통합 아일랜드 협의회 페인이 결성한 거죠. 불법화되죠. 이 페인은 나중에 이제 그 아일랜드 독립운동을 하게 되는데 뒤에 좀 얘기할게요. 예, 요건 자 하여튼 이제 이런 내용도 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나폴레옹 시대로 넘어갈게요. 나폴레옹. 나폴레옹 넘어가기 전에 이걸 해야 되겠다. 그 예전에 한번 기출문제 나왔던 것도 있는데 이게 뭐냐면 프랑스 혁명을 보는 시각에 관련된 거야. 영국 그 프랑스 혁명의 영국 경향과 관련돼 갖고 09년 기출문제 나왔거든요. 이게 이제 09년 2차 기출 논술 시험에 나왔어요. 이는 영국 경향까지 나오지는 않을 것 같긴 한데 뭐 일단은 보기도 하죠. 시험 문제 나왔긴 했지만 나와서 이제 이 관점은 이제 서양사 강의나 이런 데 있어. 이렇게 해갖고 요걸 한번 정리를 좀 해봤어요. 제가요. 심화 교재 정리를 좀 해봤는데 자 프랑스 혁명 영국 경향 09년 기출문제 나왔죠. 그게 이제 세 가지 관점이 있어요. 초창기 영적 고전 해석이야. 고전 해석이라는 것은 자경적 해석, 자코뱅적 해석이라는데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일반적 견해예요. 그래서 전체적인 측면에서 계급적인 측면에서 이건 뭐냐면 구체적 모순환의 부르주아 주도로 민중이 참여해서 봉건적 잔재를 천산한 것이다. 그래서 봉건제에서 자본주의 이행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 그래서
서양사 강의 내용을 좀 보면 그 내용이 있죠. 프랑스 혁명의 원인은 국가 권력과 시민사회 괴리라는 구체적 모순에 있고 혁명을 통해 시민사회 주인공이 부르주아가 정치 권력을 장악하게 되었다고 본다. 자, 이전 과정에서 특권 계급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한 부르주아는 민중 계급에 호소하지 않을 수밖에 없었고 이들이 개입에 의해서 오히려 봉건적 잔치가 더욱 철저하게 청산될 수 있었다. 그 결과 프랑스 혁명은 근대 세계에 지닌 물질적 이데올기적 토대를 비할 바 없이 성명에 드러내줌으로써 봉건주의에서 자본주의 이행의 결정적인 단계를 차지했다고 보고 있다.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풍론이나 교과서의 관점이야. 예. 근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좀 수정 해석이 등장해. 이 우경적 해석이라고 하죠. 이 관점 좀 약간 분석을 해보니까 잘못됐다. 어, 그 혁명에 볼 때 이제 보면 프랑스 혁명의 구체적 원인은 부정하고요. 그러니까 사회경제적인 측면은 부정하고 다만 정치라는 걸 강조해요. 정치가 사회경제 조건의 반영문이 아니라 상대적인 자율성을 지닌 역동적인 과정을 강조하고 그 당시 이제 프랑스 혁명이 정상적인 궤도에 있던 혁명 이탈 시기를 구정하고 자유주의라는 장기적 관점의 일환을 해석했다. 이 말은 뭐냐면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뭐 자본주의에서 봉건주의에서 자본주의 너무 구조적인 문제보다는 그냥 혁명 자체로 뭔가 정치적인 거.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탈로 본 거죠.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이거는 정치적 변화만 불러일으킨 거지. 그러니까 자유주의의 어떤 큰 방향만 제시한 것뿐이지 실질적으로 사회경제 구조가 큰 변한 건 없다. 그리고 거기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우리가 보통 이제 두 개 계급으로 대입을 보잖아요. 귀족이라든지 부르주아 이렇게 대입하는데 얘는 그렇게 안 봐. 그러니까 보통 부르주아나 귀족들은 다 같은 엘리트 집단이라는 거예요. 엘리트 집단. 그러니까 계층적으로 뭐 대립된 구도가 형성되지 않았다는 거. 예. 그래서 이제 엘리트 집단이 형성되고 있던 귀족과 부유자 내부에서 그냥 있다가 우연스럽게 분열된 내용을 있었다.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안에 귀족과 부유자 안에서 같이 지내다가 좀 의견 차이로 갈라져 갖고 그냥 싸웠던 것에 불과했다. 그래서 좀 의미를 축소시키죠. 사회경제 구조적 배경을 좀 제시키고 정치적인 측면만 강조하고 그다음에 극단적 대립이 아니라 원래 같은 집단이었다가 의견 차이도 좀 갈려졌다. 이런 내용이에요. 예. 자, 근데 이런 거는 뭐 그냥 그런 견해가 있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예. 자, 근데 80년대 들어와서 포스트 모더니즘이 반영돼. 그 앞에 있는 이제 그 관점, 고전 해석이든 그다음에 수정 해석 같은 공통점은 위견은 대립했지만 전체적인 걸 조망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거시사적 입장에서 본 거야. 예. 자, 근데 이거는 이걸 다 해체. 보통 이제 포스트 포스트 모더니즘의 특징이 거대 담론의 해체잖아요. 자, 해체되고 이걸 어디가 좀 미시사적 관점에서 보는 거야. 일상생활 관점. 그러니까 숲보다는 나무를 보는 거죠. 그래서 연구 경향을 보면요. 사회적 총체성을 포기하고 특정 개인, 사건, 지방, 행위 등을 연구 대상으로 하는 미시사가 확산됐고요. 그래서 이제 계급적 설명 대신에 연구 대상을 파편화시키고 분절화시켰다. 개별적인 행위, 그러니까 거대 담론으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어, 하나의 개인, 하나의 지역, 지방 단위로 해석을 하죠. 그래서 그 사건 자체 하나가 독자적인 규정성을 지닌 의미의 담지자로 인식했다. 자, 이게 1697번에 주에 있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자, 이전의 혁명을 진행 과정 속에서 혁명의 진화 과정 속에서 한 사회에서 다른 사회로 이행이 나는 관점을 보았던 이행이라는 관점을 보았던 방면에 아이고 자 보았던 방면에 이제는 그 사건의 자체 거대한 어떤 구조 틀이나 단계 이행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사건의 자체 의미를 어, 분석에 집중하고 있다. 따라서 오늘날 혁명 연구는 혁명기 인간을 당직 계급적 상의 구정성만 있는 게 아니라 그들의 고유한 독자적 담론에서 대사하는 야심을 드러내고 있다. 그러니까 개별적인 어떤 거대 틀 속에서 그 혁명기에 활동했던 인물들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인물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독특한 취향이라든지 사상이라든지 그다음에 생활 환경 등등에서 본다는 거야. 네. 자, 그래도 이제 의인은
고전에서의 도식적인 범죄에 넘어서 연구 주제, 방법론, 인식론을 다양하고 개방적으로 접근했다. 근데 이제 한계가 있죠. 나무를 보다 보니까 숲을 보지 못하죠. 총체적인 걸 보지 못하죠. 그래서 혁명에 대한 대안적이고 총체적인 상을 제시하지 못했다는 게 한계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봤고요. 그 다음에 나폴레옹 관련된 내용을 넘어갈게요. 자, 나폴레옹 넘어가기 전에 제가 인증번호 알려드릴게요. 네, 첫 번째 인증번호는 두 번째죠. 두 번째 인증번호 56번이에요. 네, 56번. 자, 프랑스가 제노아부터 코르시카를 획득한 직후, 그래서 이거 원래는 이탈리아 제노아 영토였는데 획득한 직후에 여기에서 이 섬에 태어난 나폴레옹이 있죠. 나폴레옹 보나파르트라고 하죠. 나폴레옹 보나파르트. 그러니까 보나파르트가 일종의 성이야. 나폴레옹은 이름이죠. 나폴레옹 보나파르트죠. 예. 그래서 나폴레옹이 이제 뭐냐면 이름이고 보나파르트가 성이에요. 예. 자, 근데 이제 나중에 이게 나폴레옹이 하도 유명하니까 나폴레옹 자체가 이제 일종의 성씨가 돼버린 거예요. 이름 자체가. 이 사람이 이제 사관학교로 들어왔어요. 프랑스 사관학교에. 그래서 이 사람이 사관학교인데 성적이 그렇게 좋지 않았다고 해요. 근데 뭐는 뛰어난 역사하고 수학을 되게 잘했다거든요. 되게 역사 못하는 사람이 수학도 못하는데 이 사람 좀 특이하네. 그래서 거의 꼴등으로 졸업했다고 해요. 근데 수학을 잘했기 때문에 수학을 잘하면 이제 군대에서 뭐가 필요하죠? 포병장교죠. 네. 포를 쏠 때 정확하게 수학적 계산을 통해서 맞춰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 사람이 포용장교가 된 거야. 네. 그래서 사관학교 나온 후 작고된 국민공익 때 반란을 일으켰던 뜨거운 탄환을 공을 세웠어요. 그리고 다시 대노미파를 위해서 파리의 왕당파 폭동을 또 진압을 했죠. 그래서 젊은 장교로서 재능을 인정받게 돼요. 그때 이제 잠깐 인정받고 코르시카 섬으로 넘어갔어요. 그때 이제 다시 돌아가서 뭔가 자기 아버지의 가업을 이어서 코르시카 독립운동을 좀 해보려고 했는데 자, 안 됐죠. 그래서 다시 프랑스로 넘어와요. 이 사람이요. 자, 하여튼 잠깐이야. 뭐 6개월인가 뭐 그때는 좀 했고 자, 1차 대불동맹의 결성은 프로이센 바젠 조약으로 예, 프레생이 바젤 조약으로 아이강 서쪽 영토에 프랑스 양도하고 강할 측면에서 무너지기 시작했고요. 나폴레옹 1796년 27살 젊은 나이로 오스트리아를 공격하고 하기 위해서 이탈리아 원정군 사용을 임명하고 왜냐 그때 이제 이탈리아 지역 북부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영향권 안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탈리아부터 오스트리아군을 일소했다. 그래서 그 결과 체결된 것이 깜프 포르미아 조약이죠. 그래서 오스트리아는 벨기에, 룸바디아, 프랑스를 양도하게 되죠.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때 이제 깜프 포르미아 조약 관련된 내용을 잠깐 좀 설명을 넘어갈게요. 제가 정리하는 내용이 있는데 앞에서도 잠깐 언급했는데 이 깜프 포르미아 조약이 그 언제 형성된 총재정부 때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캄프포르미아 조약은 이제 구체제의 어떤 외교를 가내고 다시 복귀시킨다. 혁명파 세력들이 그 당시 그 혁명의 적이었던 혁명의 적이었던 구제도 그 세력들과 그 오스트리아 같은 사람들과 오스트리아 제국들과 이제 뭐냐면 합약을 받게 되잖아요. 자, 그래서 혁명적 외교 원리를 포기한다. 타협하지 않고 쳐부신다는 걸 포기해버리고 그 다음에 이때 이탈리아의 자매공화국을 이제 건설하죠. 그래서 이건 이제 일종 계대 공화국인데 이게 무슨 공화국이 바타비아 공화국인가 하여튼 그래요. 예. 그래서 정통적인 자연국경 이론과 인민해방이나 혁명 원리가 부정된다. 그러니까 정복이죠 일종의 혁명 이념을 전파시킨 보다는 정복하고 통치하게 한 거야. 그래서 정통적인 자연국경 이론은 프랑스 영토는 나일강 쪽에 안쪽에 있다. 이등이거든요. 근데 이 나일강을 포기하고 이제 프랑스 국경을 이탈리아 북부까지 넓히는 거죠. 예. 그리고 인민해방군이 아니라 점령군 온 거예요. 요즘에 이제 미군이 점령군이다 해방군이다 말들 많잖아요. 자, 그래서 혁명의 원리가 부정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깜프푸르미 조약 이후에 제2차 대불동맹이 결성됐어요. 아까 좀 제가 잘못 말한 것 같은데
제2차 대불동맹 뒤에 결성된 거예요. 예. 자,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다시 서양사 개론을 보자. 자, 여기 이탈리아 작전에서 합법한 공을 세웠던 나폴레옹은 영국에 대한 간접적인 공격을 이집트를 착안했죠. 왜 여기는 간접적인 공격이라고 했냐면 일단은 그 영국이 그 당시에 누굴 식민지로 하고 있었죠? 예. 인도를 이제 식민지로 하고 있었잖아요. 예. 그러면 인도를 이제 그 가기 위해서는 항상 이집트를 거쳐서 가야 돼. 이게 제일 빠르죠. 예.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 이제 영국의 대인도 통상에 일격을 가하기 위해서 인도 통치에 타격을 주기 위해서 그 이집트 그 길목인 이집트를 공격한 거예요. 그 당시 이집트는 오스만 투르크가 있었죠. 오스만 투르크가 지배를 이제 하고 있었던 시기죠. 예. 자, 그래갖고 영국에 또 원조를 받고 그 오스만 투르크와 영국 연합군하고 싸웠어. 그 당시. 예. 그래갖고 이제 이렇게 했던데 또 총재 정부가 또 이집트를 보낸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가만히 보니까 이 나폴레옹이 이제 큰 공을 세웠긴 했지만 잘못하면 너무 이제 이 사람이 부각되니까 잘못하면 이 사람이 권력을 장악할 수 있겠다. 그래서 얘네 견제 차원에서 이집트 보낸 거야. 자, 하여튼 그 1798년 이집트 원정에 나섰고 이때 이집트 원정에 성공을 거두긴 했지만 거두지 못했지만 나폴레옹 군대는 더불어 거느린 그 학자들이 노제타 비석, 노제타라고 했던 그걸 발견했어요. 이 노제타 비석, 그 노제타 비석이 상당히 중요해요. 뭘 중요하냐? 이 이집트학의 길을 열었다는데 이때 이제 뭐냐면 그 이집트 상형 문자들이 해석이 되죠. 그 다음 신성 문자나 어, 민중 문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해석이 돼요. 이건 나중에 제가 이집트 살 때 좀 얘기할게요. 자, 그 나폴레옹이 이집트 원정으로 지중해 방면의 건익의 위협을 느낀 러시아는 오스트리아 접근해서 영국과 더불어 제2차 대불동맹 총재정부 때 만들어진 거죠. 예. 프랑스는 본국을 위협하고 국내에서 자코뱅 진출의 정치 정세가 어수선해졌다. 자, 프랑스의 본국을 위협하고 국내에서는 그러니까 제2차 대불동맹이 때문에 그런 거죠. 국내에서는 자코뱅 진출의 정치 정세가 어수선해졌고 이에 나폴레옹 홀로 이집트에 귀국하여 총기 정부의 쿠데타를 쓰러뜨리고 브레멜의 정변이다죠. 브레멜에서 쿠데타를 일으키고 새로이 통영 정부를 수립했다. 예. 자, 근데 이 사람이 되게 무책임한 게 뭐냐면 그 다음에 혼자 귀국을 했잖아. 그 당시 한 2만 명 정도의 프랑스군이 있었는데 그냥 혼자 도망간 거야. 그때 이제 영국이 이제 뭐냐면 해당을 포위하고 있었거든요. 쪽배들 이제 차고 혼자 귀국해갖고 그때 한 2만 명 정도의 병력이 이집트에 남아 있었는데 나중에 이 사람들 다 포로가 돼요. 영국군하고 이제 오스만 투르크군한테 잡혀갖고 그래갖고 그 중에 반 거의 한 50% 넘게 죽었나? 네, 그러니까 해갖고 그 반만 돌아왔다고 그러더라고. 예. 자, 그래서 통영정부 관련된 내용을 좀 볼게요. 이 나폴레옹과 관련된 문제는 그 수능에는 많이 나오는데 인구에는 거의 안 나오더라고요. 예. 나올 가능성은 별로 없긴 하는데 수능에서 나온 적이 몇 번 있기 때문에 약간 이제 이거는 좀 고민이 있어요.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까. 자, 그럼 나폴레옹이 이제 집권을 보죠. 나폴레옹은 이제 크게 통영정부 초창기 때 통영정부를 세우고 하죠. 그러다가 이제 제1제정으로 넘어가죠. 이렇게 두 개씩으로 나눠볼 수가 있죠. 자, 통영정부의 골격은 혁명력 제8년의 헌법에 정해졌다. 이에 따라서 임기 10년에 3명의 통령이 강력한 행정부를 구성했으나 실권은 1통령인 나폴레옹이 집중됐고 4개 기관이 각각 입법권의 일부를 행사했다. 예.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제1집정이 나폴레옹이었어요. 2집정, 3집정 있고. 예. 그래서 이제 일단 있고 국무회의의 법안을 제안하고 호민원은 이를 토의하고 입법원이 포결되고 원론이 거부권 행사했다. 그래서 4개 기관이 이렇게 권한을 나눠가졌죠. 국무회의는 법안 제안, 호민원은 토의, 입법은 포결, 원론 거부권을 행사했죠. 예. 그래서 국무회의는 오늘날 내각에 해당되는 바 그 구성원이었던 제1통령이 임명하고 선거에는 의장이 되었다. 나머지 기관의 의원은
여러 단계 간접 선거를 거쳐서 선출했으며 부유한 사람만이 선출되었고 선거에서 정치 권력이 작용될 가능성이 매우 컸다. 그래서 실제로 통념 정부는 권력은 분산돼 있지만 그 당시 그 나폴레옹이 제1집정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부분, 인사권을 장악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실제로 나폴레옹의 독재 체제와 다름없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나 나폴레옹은 통영 정부에서 뭐냐면 통영만 되는 걸 좀 싫어했죠. 세 명 같이 하는 거. 그래서 다시 헌법을 수정해. 그래서 1802년에 헌법을 수정하여 후계자 임명권과 헌법 수정을 갖는 통신 통령이 되죠. 예. 그래서 이제 영원히 할 수 있는 통령이 된 거야. 1통령은 1804년에 드디어 그 황제가 되어 나폴레옹 1세가 칭하됐다. 이때부터 제1제정이야. 예. 그래서 이제 거기 보면 황제 대관식 그린 게 있어요. 잠깐 보여드릴게요. 여기 이제 그 황제 대관식 그린 걸 좀 보는데 이게 142페이지가 잠깐 교과서에 있는데 여기 있죠. 자, 황제 대관식. 그래서 아내 조세핀에게 직접 왕관을 씌워준 나폴레옹인데 조세핀 있죠. 자기보다 7살 연상이라고 해요. 그래갖고 이 여자도 좀 약간 품행이 좀 약간 그래. 예전에 그 뭐냐면 좀 많은 남자들 동거를 했고 그 당시 이제 이 조세핀은 이제 그 당시 나폴레옹 만날 당시에 약간 총재 정부에서 좀 위에 있는 그 정치가의 정부였어요. 그러니까 첩이었죠. 근데 첩은 이제 하다가 얘가 이제 실증나니까 나폴레옹이 준 거죠. 나폴레옹은 그와 이제 연애를 하면서 했는데 조세핀이 좀 갑질을 많이 했다고요. 나폴레옹 얘를 되게 많이 좋아했나 봐. 예. 하여튼 뭐 이건 중요한 건 아니까. 자, 그래서 이제 원래 대관식 교황이 황제에게 간을 씌우는 것이 관리였으나 나폴레옹 황제권이 자신의 힘에 있는 걸 밝기 위해서 교황에게서 간을 받아 썼다. 이렇게 돼 있죠. 예. 그래서 나폴레옹 황제로 즉위했다. 그러면 왕으로 즉위하지. 프랑스 왕으로 즉위 왜 황제가 됐냐? 나는 그냥 넘어가는데 그 예전에 이제 유튜브 보니까 그렇게 되더라. 그 왕은 킹은 혈통의 의미가 있대요. 혈통과 그다음 토착성의 의미가 있는 거야. 그 지역에 영향력 있고 혈통이 있는 사람, 왕이 되는 가문이 있는 사람이 왕이 될 수 있다고 하더라고. 근데 황제는 좀 다르대요. 서양에서 황제, 그러니까 임페라트론이라는 그 지는 자신의 능력을 통해서 실력을 통해 황제가 될 수 있는 거야. 노마 황제들 있죠. 노마 황제들은 능력을 통해서 자기 황제 된 사람 맞죠. 예. 그래서 이제 이렇기 때문에 이 그 나폴레옹 자체가 다 알잖아. 미천한 출신이라는 거. 물론 이제 그 코르시카에서는 하급 귀족의 그 자제였지만 프랑스에서는 거의 좀 약간 밑바닥 인생을 좀 살았잖아요. 출신이 미약하고 그러다 보니까 왕은 되지 못하고 황제가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상식적으로 좀 그냥 알아두세요. 예. 능력 있는 사람은 황제가 됐었기 때문에 왕은 되지 못하고 황제가 됐다. 예. 자, 그래서 이제 다시 서양사 계도로 넘어가서요. 이러한 정치의 변화는 국민투표를 거쳤어. 국민투표를 이용했어. 나폴레옹 3세가 정치 구조를 변화시킬 때는 국민투표를 이제 했는데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절대 다수가 찬성을 보냈죠. 예. 제1제정 성립에.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는 그 이유가 있어요. 물론 강권이 개입한 것도 있겠지만 그 당시 프랑스인들은 총재 정부의 무능함을 깨달은 거야. 너무 무능해. 그러다 보니까 좀 강력한 지도자가 와서 자기가 이제 프랑스 대혁명 때 얻었던 토지단지 이런 것들을 좀 지켜주기 원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반영됐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투표나 그 결과에 대한 강권의 개입이나 조작을 감안하더라도 놀라운 결과임은 틀림없으며 당시의 프랑스 국민이 얼마나 질서와 안정을 원하고 있는가를 열심히 보여주고 있다. 자, 그 다음에 나폴레옹의 인사정책 관련된 지방행정제도 관련된 내용도 있죠. 이게 이제 첫 번째 있는데 첫 번째 갑자기 이제 나왔는데 자, 나폴레옹은 그 당시 이제 과거에 선출되어 있었던 지방 관리들 임명제 다시 바꿨어요. 그래서 도나 군이나 시읍면 장을 직접 임명을 통제하기 때문에 그 어느 때도 강력한 중앙 집권 설립을 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는 또한 갈리를 등용할 때 그의 정치적 각오를 불문하고 얘가 왕당파인지 뭐 지도파인지 그건 신경 안 쓰고 오직 능력과 공로로서 이를 채용을 승진시켰다. 아주 실용주의자죠. 예. 세 번째는 그 재정의 성립과 더불어 귀족의 자기를 이제 부활시키고요. 원수제를 마련하는 동시에 그 훈장도 만들었다. 이 훈장이 이제 그 유명한 지금도 있죠. 내지용 도나드라는 거예요. 내지용 도나드. 명예훈장 제도예요. 이 훈장 받는다고 해서 특별히 돈 주고 그런 건 아니야. 근데 사람이라는 게 있잖아. 국가에서 훈장 받으면 좀 약간 기분이 좋죠. 예. 그래서 내가 국가를 위해서 좀 더 충성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데, 자, 인간의 허영심을 자극시켜 주는 거야. 그걸 나폴레옹이 알고 있었던 거지. 나폴레옹은 돈뿐만 아니라 인간이 이제 자기의 어떤 사회적 지위나 이런 것도 받는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허영심을 자극하기 위해서 이 내지용 도난을 이용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돼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요 있죠. 훈장 가운데 가장 공연국 내지용 도난으로 국가에 큰 공이 있었던 사람들에게 그 뭐냐면 수여했다 있고요. 자, 나폴레옹 네치하고 이제 외치 이렇게 해서 근데 그게 뒤에 나폴레옹 네치하고 그 나폴레옹 유럽 제패 등이 있는데 이걸 여기다 집어넣어야 될 것 같은데 미리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예. 자, 근데 이거는 이제 좀 이따 좀 쉬었다 갈게요. 이 부분은요.